100세 시대, 비참한 노후를 막는 5가지 지출 습관 줄이기, 100세 시대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지만 사람들이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길어진 노후에 대한 준비 부족 때문이죠. 여러분은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놀랍게도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은 노후 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막연히 나이가 들면 나라에서 기초연금 같은 돈이 나오겠지 하고 퇴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담합니다.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젊은이들조차 심각한 청년 실업을 겪는 상황에서 50대, 60대 이상 시니어들이 퇴직 후 재취업을 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일부 정부 일자리를 제외하고는 시니어를 받아주는 곳이 거의 없는 실정이죠. 재취업이 힘들어지자 은퇴 후 의욕적으로 창업에 도전하거나 무리하게 주식, 비트코인 등에 투자했다가 가진 돈을 모두 잃고 비참한 노후를 보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0%가 넘습니다. OECD 회원국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노인 2분 중 1분 가까이가 생계를 위협받는 빈곤 상태에 처해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 중이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고독사 같은 문제가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폐지 줍기 등 고된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들도 많고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막연한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노후가 비참해지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에서 발표한 은퇴 후 1인 한 달 적정 생활비는 154만 원입니다. 은퇴 후 30년을 더 산다고 가정하면 1인 기준 약 5억 5,400만 원, 부부의 경우 약 11억 8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의료비까지 생각하면 부부가 최소 13억 원은 모아야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13억 원이라는 숫자가 터무니없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던 과거와 달리 우리 세대는 스스로 노후를 책임져야 하고 물가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결코 과장된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10년 전 3,000원 남짓이던 칼국수 한 그릇이 이제는 10,000원을 줘야 먹을 수 있는 현실이니까요. 젊었을 때부터 노후 자금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장 눈앞의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도 빠듯한 상황에서 노후 대비까지 신경 쓰기란 쉽지 않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돈돈하지 말고 즐기며 살자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개인의 소비 습관과 상황이 모두 다르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에 꼭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돈을 쫓기보다는 현재 나에게 주어진 재산을 지키고 소중한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고 병들고 쇠약해집니다.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이치이자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은퇴 후 60대, 70대에 겪게 될 비참한 삶이 남의 일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퇴직 5년 전부터 소득이 없거나 대폭 줄어드는 시기를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돈은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퇴를 앞둔 50대, 60대가 꼭 알아야 할 노후를 비참하게 만드는 반드시 줄여야 할 지출 습관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미리 알고 조금이라도 더 일찍 준비할 수 있다면 풍요로운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1. 성인 자녀에 대한 지나친 지원. 자식 키우느라 노후 재정이 바닥난 부모들은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안 주면 맞아 죽고, 밥만 주면 쫄려서 죽고, 다 주면 굶어 죽는다고요. 큰아들은 큰 도둑, 작은 아들은 작은 도둑, 딸은 예쁜 도둑, 손자 손녀는 좀 도둑, 사위와 며느리는 망보는 사람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돈이 있으니 당연히 자식들에게 집을 사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정말 많습니다. 집 한 채 마련해주지 못했을 때 부모 노릇도 못했다고 스스로 자책하죠. 세상에는 수많은 속임수가 있지만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는 것이 자식에게 속는 것입니다. 가진 돈을 자식에게 전부 털어 사업 자금을 대주고 거지가 되어버린 사람을 보고 혀를 차던 친구들도 자식들의 달콤한 말과 힘들어 죽을 것 같다는 신음소리에는 결국 넘어갑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지만 이것은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가슴 치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자식은 언제나 귀하고 사랑스럽지만 모든 것을 들어주면 서로에게 불행합니다. 되고 안 되는 것은 분명하게 말하고 돈이 없으면 없다고 말해야 합니다. 자식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해주어야만 좋은 부모가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부모도 자식도 서로 영원히 책임져 줄 수는 없는 인생입니다. 자식을 향한 지원을 무조건 끊는 것이 옳은 생각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경제적인 면에서 자녀와의 관계 설정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하는데 실상은 반대로 끝나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내 최대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상속 문제로 아들에게 서운함을 느낀 한 할머니의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할머니는 남겨진 노후 자금으로 빌라를 사서 살고 나중에 자녀들에게 물려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빌라를 매수하지 말고 전세로 들어가고 남은 돈을 자신에게 빌려주면 매달 생활비를 이자 명목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아들은 아직 경제적으로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라 더 신경이 쓰인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빌라를 매수할지 아니면 아들의 조언대로 전세로 하고 돈을 빌려줄지 계속 고민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자녀들이 생각하는 부양이라는 단어의 무게감이 예전보다 훨씬 가볍게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효라는 감정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경우보다 부모의 경제적인 능력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물론 안 그런 자식들도 아직 있고 부모도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이겠죠. 자식들이 결혼하여 자신보다 더욱 풍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님의 한결같은 소망일 겁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지금 당장 많은 것을 주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미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주느냐, 나중에 주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세상을 떠나면 남겨진 모든 것은 결국 자식들에게 가니까요. 자식들에게 지나치게 투자하다 정작 자신의 노후 준비를 소홀히 하면 오히려 자식에게 짐이 될 수 있습니다. 2. 과도한 경조사비 지출. 여러분은 한 달에 경조사비를 얼마나 지출하고 계신가요? 혹시 나중에 다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최근 동창회에서 한 친구가 올해 5월, 6월에만 경조사비로 300만 원 이상을 지출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전국에 계열사가 있는 기업의 임원이라 여러 지역에서 경조사 연락이 온다고 했죠. 작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까지 지출하는 경우가 자주 생기니 갈수록 부담이 크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 친구는 아직 대학생인 남매가 있어 이렇게 지출하는 경조사비를 본인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조금은 원래 목돈이 들어가는 큰일이나 행사가 있을 때 이웃이나 친척들이 돈이나 음식, 노동력을 함께 모아 돕는 상부상조의 전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러한 전통적인 의미보다는 현금 박치기, 눈도장 찍기식의 경조사가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입구에 사람이 아닌 키오스크를 두어 부조금을 받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죠. 경조사는 그저 표 교환하는 행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교환은 생각보다 단순하고 엄격합니다. 주면 받아야 하고 받으면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받지 않으면 상대를 거부하는 것이고, 받은 만큼 되돌려주지 않으면 관계를 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조사비를 미래에 대한 투자로 여기며 어쩔 수 없이 지출하는데, 실제로는 평생 뿌린 돈의 절반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특히 은퇴자 또는 은퇴를 앞둔 사람에게 경조사비는 더더욱 그렇죠. 친인척이나 친구가 아닌 사회적 이해관계로 부조금을 전했던 대상들은 은퇴 후 경조사를 알렸을 때 나 몰라라 하기 십상입니다. 경조사 소식이 청구서처럼 느껴지거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는 현실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경조사는 오랜 세월 동안 뿌리를 내린 문화이며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사실입니다. 은퇴를 앞둔 지인 한 분은 수년간의 투자가 아깝지만 보다 현실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친한 사람이 아니면 모르는 척하고 본인 가족의 경조사도 최대한 간소하게 치르는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지난 9월 달의 결혼식에서는 최근까지 연락을 주고받은 친척과 친구, 회사 등 100명에게만 청첩장을 돌렸습니다. 노후에 경조사로 고통받고 싶지 않다며, 그러려면 나부터 적게 주고 적게 받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내 가족의 행사에서 경조사비를 절감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노후에도 현대와 같은 방식으로 경조사 문제에 접근했다가는 금전적 파탄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 투자와 사기의 유혹. 노후가 되면 현업에서 은퇴하고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좀 쉬어야겠다 싶을 겁니다. 은퇴 후 처음 3년에서 5년 정도는 여행도 다니고 옛 친구들도 만나며 각종 모임에도 나가겠죠. 이런 모임에서 돈 자랑을 하거나 돈 냄새를 풍기면 안 됩니다. 돈이 있어도 없는 척, 없어도 적당히 상황을 조절하면서 겸손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오래된 지인이나 잠깐 만난 적 있는 사람으로부터 가더라 하는 투자 정보를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후를 앞두고 누군가의 권유로 투자하거나 달콤한 제안을 하는 사람들은 경계해야 합니다. 타인의 조언은 참고로만 받아들이고 자신의 상황과 기준에 맞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대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투자 사기와 일반 사기가 많았다면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 온라인 투자 사기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폰지 사기 등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광주에 사는 정모 씨는 지난해 8월 블록체인에 투자하는 회사에 노후 자금 2천만 원을 맡겼다가 모두 날렸습니다. 이 회사는 간편 결제 시스템과 코인에 투자하면 매일 투자금의 150에서 2%를 지급한다고 꼬드겼습니다. 투자 이후 2달간은 배당금이 꼬박꼬박 들어왔죠. 하지만 돌연 지급이 중단됐고 회사는 결국 폐업했습니다. 이 회사는 전국을 돌면서 기술 설명회를 열어 첨단 기술인 블록체인에 투자하라고 유혹했습니다. 지인을 데려오면 배당금을 더 주겠다고 유도했습니다. 현재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의 수는 400명이며 특이한 점은 고소인 중 절반 이상이 70대, 80대라는 겁니다. 그 피해 액수는 현재 접수 진행 중인 고소장을 합치면 6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억 원을 투자했다는 60대 김모 씨는 노후 생활비를 벌어주겠다는 말에 그만 넘어갔다며, 피해자가 모이고 나니 스마트폰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80대가 많았고 그제서야 노인만 노렸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사는 최근 다른 회사로 이름만 바꾼 채 노년층을 상대로 또 투자금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디지털 문맹인 노인층을 노려 화려한 언변으로 장밋빛 노후를 이야기하며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모르거나 알기 어려운 투자나 권유는 전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잘 아는 것만 계속하고 모르는 것, 처음 들어보는 것은 일체 관심을 끄고 안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최소한 현 상태는 유지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스트레스나 좌절을 겪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네.
무분별한 영양제 및 건강기능식품, 구매 나이 들수록 영양제를 더 많이 먹어야 하는 것 아닌가? 대체 왜 줄여야 한다는 건지 의문을 품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나이가 50쯤 되면 먹는 영양제가 한 주먹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실제로 영양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하루를 다양한 약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약과 영양제는 다르지만 우리는 끝없는 영양제 마케팅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건강 프로그램을 보면 특정 성분이 마치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양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한다는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정의원 노년기 내과 교수님께서는 과도한 영양제와 건강기능식품의 섭취는 오히려 우리의 몸이 스스로 기능하는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성분의 약을 먹지 않으면 그 성분을 우리 몸이 스스로 분비하는데 계속 약으로 공급받으니 몸에서 더 이상 자발적으로 분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하루에 먹는 영양제가 한 주먹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맹신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육체적 통증과 체력 저하를 영양제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죠.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만큼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광고가 우리의 약점을 쉽게 파고듭니다. 영양제로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건강기능식품이니까 약보다는 안전할 것으로 생각하고 단순히 식욕을 줄이는 것보다 보조제를 먹는 행동 자체가 심리적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많이 찾게 됩니다. 보조제가 식품이라 해도 특정 성분을 지나치게 자주 섭취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즉각적인 효과는 좋지만 나중에는 그 대가를 몇 배로 치르게 만드는 약도 있습니다. 모든 약은 한쪽에서는 유익함을 주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5. 요양비 및 의료비에 대한 무대책 기대 수명의 증가가 마냥 축복인 것은 아닙니다. 오래 살아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나이인 건강 수명이 짧다면 삶이 길어지는 만큼 건강 문제로 고생하는 시간도 늘어납니다. 요양비와 의료비 또한 상당하여 노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양비와 의료비를 줄여줄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재테크가 있습니다. 바로 근테크입니다. 근육과 재테크를 합친 신조어이죠. 우리는 재테크라고 하면 보통 돈과 관련된 것만 떠올리지만 사실 노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근육을 지키는 근테크입니다. 50세 이후로는 근력이 줄어드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60세가 넘으면 매년 약 3% 감소한다고 하죠. 이제는 근육을 키우는 것보다 최소한 지금의 근육이라도 유지해야 하는 나이가 된 것입니다. 근력을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꾸준한 운동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것입니다. 정의원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올바르게 걷기만 해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젊었을 때의 감각으로 걷거나 유튜브를 따라 하다 보면 오히려 다칠 수도 있습니다. 운동 전문가나 트레이너의 지도를 받으며 걷기 운동을 하면 근력이 강화되고 관절의 움직이는 범위도 넓어집니다. 더불어 2가지 운동을 병행하는 것을 권장했습니다. 한 가지 운동만 지속적으로 하면 특정 근육이나 관절만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굳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 프로그램은 크게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운동 조합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지도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국민체력100이라는 복지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집 근처 센터에서 체력을 측정하고 맞춤 운동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통곡물, 콩류, 과일, 채소 등에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근력 키우기에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하며 누구나 노후 자금과 대책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도 빠듯한 상황에서
노후 대비까지 신경 쓰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요즘 노인들이 과거에 비해 젊어졌다고 해도 수입은 줄어들고 물가는 오르고 건강이 나빠지는 고령자에게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공포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니 늦었다 생각하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노후 대책을 마련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인생의 출발이 미성숙하고 불완전하여 실수투성이일지라도 인내를 가지고 끈기 있게 도전하면 우리는 결국 삶의 봄구리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깨지고 다치고 아파하고 쓰러진다고 해도 또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으면 모든 것은 그 자리에서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일어났을 때 삶은 또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앞을 보며 걸어 나가야 합니다. 내가 가는 길에 인생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에 고통도 있겠지만 분명 행복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일본에서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는 고령자를 위한 7가지 절약 방법을 들려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식비 줄이기, 일주일 단위로 예산을 세우고, 쇼핑 전 냉장고 확인, 쇼핑 목록 만들기, 쇼핑 횟수는 주 3회 정도로 줄이기, 수도 관결비 절약하기, 절수 샤워 헤드나 절수 프레임 등 절약 도구 사용, 에어컨은 자동 운전 모드 활용 및 자주 켜고 끄지 않기, 고정비 점검하기. 고령 가구는 보험료나 통신비 정리가 중요합니다. 공적 보험으로 의료비 부담이 낮아지므로 민간 보험은 꼭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정리하고 유선 전화 해약 및 휴대폰 요금 저렴한 것으로 바꾸기. 자동차 처분하기. 자동차 유지비가 꾸준히 발생합니다. 지자체에서 고령자 이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저렴한 교통비 지원 등을 알아보고 자동차를 처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연금 미뤄서 더 많이 받기. 당장 연금이 필요하지 않다면 65세 이후로 연금 수령을 미루면 증액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70세부터 수령 시 42% 증액. 집을 담보로 생활 자금 조달하기, 주택연금. 본인 소유의 집이 있다면 리버스 모기지 제도 주택연금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수입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 수명 늘리기, 근테크. 노후에 가장 많이 드는 비용이 의료비와 간병비입니다. 결국 건강하면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매일 10분의 적당한 운동, 하루 70g 채소 섭취, 금연 등을 추천합니다. 나이 들매 품격이 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혹시 이 5가지 지출 습관 외에 노후를 위해 줄여야 할 또 다른 지출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